근데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발견이 되면 네. 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안전 조치하고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저도 어제 군 관계자들 현역 예비역들하고 엄청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공동 수색을 북한에 촉구했더라면 네, 그렇지.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종 신고 수색할 때부터 북한에다가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면 확성기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실종됐는데 공동으로 좀 수색 좀 해달라. 또 판문점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철이의 정치쇼. 북한이 저지른 만행, 우리 이 공무원을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태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힘들어하셔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스 국방이라는 코너에 나와서 국방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시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방 전문가시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는데 네. 정말 이런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저는 문명 시대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어떤 전후 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양상들을 보면은 그 남북 관계에 우리가 그토록 선의를 갖고 북한을 대했는데 결국 적의로 되더라구나.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남북 관계에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고 앞으로 이 사건이 미칠 파장도 상당히 심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우선 사건 개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건이 발생한 거는 21일입니다. 이때 그 점심 시간에 갑자기 그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에 그 당직 근무를 서던 하는 서기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신고를 한 것이죠. 그게 낮 12시 51분이라서 이때부터 이제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해경, 해군, 해수부가 수색을 시작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이튿날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튿날인 22일에 갑자기 그 연평도의 서북 방향에 등산곳이라고 그거 잘 보입니다. 네. 거기에 북한의 그 선박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선원을 발견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게 3시 30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로 쭉 시간이 진행되다가 한 6시간여 흐른 9시 40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 이건 어업선이 아니에요. 네. 이건 단속장입니다. 북한의 해군 8전대 소속. 그 사곳에 있는 북한 해군 사령부 예하의 8전대, 이게 북한서의 핵심 주력 부대인데 그 연평해전 때 그 당사자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문제가 됐던 그 부대입니다. 네. 이 8전대 소속의 단속장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한 20분여 지난 뒤에 그 시신을 불태우는 정황이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 관측 장비에 그 불꽃이 선명하게 다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사건이 다 이렇게 그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후 11시부터 이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 1시 30분까지 그러니까 그 우리 청와대에서 NSC 주요 멤버 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 발표는 24일 한참 늦죠.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나 지나서 언론에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을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분석해 오셨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 행동의 어떤 배후를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변수를 말씀드린다면은 방역 트라우마.
방역.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그 바이러스가 국내에 전파되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경을 성곽 도시처럼 다 싸서 완전히 다 봉쇄하는데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극단적 방역 트라우마와 두 번째가 이게 조금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여정 담화 그 6월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나서 앞으로 남측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하겠다. 대적. 네. 그 메시지가 계속 좀 눈에 밟히거든요. 그게 석 달 전 일이지만은 앞으로 모든 대남 관계는 대적 관계라 그랬고 그 이후로 일체의 우리가 어떤 협력적인 징후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대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 선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공동 수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우리 측에 어떤 통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여정의 대적 관계라는 그 의미 설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우리 선언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북한에 의해서. 네. 그리고 사살할 때까지 6시간이라는 정도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는 건데 그 상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정보 활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서해 해군 사령부와 현장 부대인 팔전대까지의 동향은 다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다. 네, 그거는 신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정보는 주로 통신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첩보들인데 이 부분은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령부와 팔전대 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지휘 명령 계통이 작동됐다. 이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팔전대와 해군사령부는 북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군 사령부와 김정은의 관계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유엔 사령부가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는데 보통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남북 관계나 이 판문점 상황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문을 접수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김정은한테 보고하려는 것 같고 남측에서 유엔 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접수 받아가지고 직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제 오늘 우리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루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근거가 연루됐다면 전통문을 거부했을 거다. 자기가 지시했고 또 그랬는데 남측이 항의해 그거 필요 없다야 이런 어떤 그 상부의 정서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는 즉석 받는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은 따로 움직인 거 아니냐. 맞아요. 그 가설에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 군이 어느 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군이 알아서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통수권이 약간 이완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작전권이 위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다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라는 월북자건 탈북자건 이유 불문하고 사살해라. 이유 불문하고 모조리 다 제압해버려라. 이런 어떤 특별한 명령이 하달돼 있었다면은 그 압박감이 상당히 가중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서해 또 주요 지휘관들이 북한군이 다 어떤 김정은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당항의 권력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핵심 지휘관이 보이직되는 데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들었지만은 이미 사전 명령을 받은 거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서해 정세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군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과연 탈북할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직 쓰는 1등 항해사가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고 우발적 사고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다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길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목포 소속이지만 여기 와서 어업지도 활동을 여러 차례 했던 분이고 또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슬리퍼 벗어놓고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잡고
네. 올라갔다. 이게 저절로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는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긴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아직 해명이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그렇죠. 정상성에선 일탈해 있었다. 그것이 극단적 행동을 생각한 것인지 월북을 상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뭔가 정상성으로부터 본인이 일탈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은 있으나 네. 월북인지 아니냐를 너무 서둘러 단정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빨라요, 그죠? 예. 일단은 사건의 팩트 위주로 좀 발표를 먼저 신속하게 하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미뤘으면 되는데 이번 사건 관련 거꾸로 됐어요. 네.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앞에 놓고 자꾸 그 사건 발표는 늦추는 방향으로 위기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고 국방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도 근무하셨고 네. 국방부도 국방부도 정책보좌관도 있었고. 하셨고 네. 다 잘 아실 테니까 네. 청와대가 왜 이렇게 대응한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도 늦어진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 관리도 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엉망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22일 10시경부터 네. 23일 날 그 청와대 대책회의 네. 그 새벽 1시 반까지 진행이 됐죠. 예, 요 시간 약 한 4시간 가량의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동안 뭘 하신 거냐. 네. 예, 요게 이제 청와대 등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그 시간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대통령한테 선보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책회의를 해도 늦지를 않고 그냥 그 22일 날 서면 보고로만 했는데 이건 좀 부족하고 그때까지 온 첩보를 전부 가지고 일단 이 상황 전체를 다 대통령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다 지나놓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 전날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따로 있었다. 약 6시간 정도 되는. 근데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발견이 되면 네. 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안전 조치하고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저도 어제 군 관계자들 현역 예비역들하고 엄청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공동 수색을 북한에 촉구했더라면 네. 그렇지.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종 신고 수색할 때부터 북한에다가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면 확성기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실종됐는데 공동으로 좀 수색 좀 해달라. 또 판문점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우리 수색 구조 또는 어떤 그 귀환 활동을 벌였더라면 그랬다면 북한이 이렇게 했겠느냐. 두 번째는 이건 뭐 다 가정이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그 북한이 우리 국민을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경에 확인이 됐으면 우리 고속정이나 해경 소속의 그 경비정을 빨리 인근으로 출동을 좀 시켜서 그렇죠. 예. 어떤 그 구현시키려는 노력이라도 일단 이렇게 뭔가 했더라면 우리가 뻔히 보는 앞에서 그렇게 뭐 그랬겠죠. 예.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했는가 다 따져봤어요. 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우리가 당시에 상황을 관측할 수 있었던 수단이 그 고정용 망원경 네. 예, 이게 30km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OD 장비 이게 15km까지 볼 수가 있고 육안으로는 대체로 8km밖에 못 가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감시 장비로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곤란해요. 네. 그러면은 배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형 망원경하고 그 신호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현장으로 고속정을 접근시켰더라면 이러면은 사실상 우리 의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략됐다는 게 진짜 굉장히 애석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종대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참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요. 벌써 그래도 일단 1분 여기서 마감하고요. 네. 저희가 좀 판단해서 더 여쭐 게 있으면 2부에도 계속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2부까지는 좀 계셔주시는 걸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했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철 교수, 이종훈 평론가, 임영선 기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무거운 분위기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길게 저희가 잡아서 네, 성실하게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가 다 뭐 저도 궁금한 게 워낙 많아서 더 질문을 드려보면 청와대 계시면 청와대는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우선 이렇게 뭐 관계장관들이 회의하고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는 건 한참 뒤에 분석할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실시간 보호 체계가 다 돼 있고 그렇죠. 그게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 청와대 그 넓은 잔디밭 지하 방카에 있어요. 네. 거기에는 그 해상의 상황을 실제 그 실시간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연평도 앞바다 틀어봐. 그러면 딱 틀어줍니다. 예, 통신 다 연결해. 다 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그 해경 모든 어떤 그 망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 실제 작전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잘 돼 있는 위기관리센터인데 이런 데서 어떤 그 관리한 흔적이 지금 안 나와요. 네. 그게 좀 저로서도 아쉬운데. 네. 우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매뉴얼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대로 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 초기의 정보는 실패했거든요. 네. 그 우리 감시 장비가 부유물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상황이 있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북한의 해운 선박 회사가 그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장에 TOD 장비라든가 고정형 망원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호 정보들은 위기관리센터로 다 모아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거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지가 않았고 또 뒤늦게 또 대책 회의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못 들었던 준비된 내용 들어볼까요? 사흘 전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북측 해상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오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6시간 남짓 해상에서 북측 조사를 받았는데 추가로 도착한 북한군이 밤 9시 40분쯤 총격을 가했고 10시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정황이 군에 포착된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 뒤에 목소리 주인공은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안영호 작전본부장입니다. 이럴 때는 저 솔직히 고백하면 모든 게 약간 불신의 대상이고 막 이렇게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합참 작전본부장 이 얘기는 청와대가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군은 이렇게 뭐 규탄하고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네? 글쎄 항상 하죠. 또 저런 얘기를 하면 군이 뭘 대변인이 주로 촉구해요? 하죠. 그렇죠. 뭐 대변인이. 군이 뭘 촉구해요? 네. 작전 담당자가. 작전은 행동하는 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좀 대통령도 나서서 지금 북한에 대한 뭐 강력한 규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 대한 뭐 좀 초당파적인 대응이나 뭐 이런 이제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요청들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미온적이었던 거 아닌가 청와대 이게 반응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금 뭐 매뉴얼이 이제 대로 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특이 상황이잖아요. 이 남북 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 판단이 그래서 빨리 대통령한테도 뭐 좀 뭐 직접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대응들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좀 청와대 지금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좀 그 이 정세 인식이나 상황 인식 이게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요. 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이럴 줄 몰랐다.
예, 정보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럴 줄 몰랐다는 거는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생각이죠. 네. 우리 정부나 군에 대해서. 그렇죠. 니들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의 오랜 고정관념입니다.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종돼서 북으로 갔다가 전부 귀환했거든요. 또 북에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귀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적법하게 다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설마 하는 게 안보 분야에서는 금기 사항인데 그 설마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고정관념화돼 가지고 오랜 동안의 서해에서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대로 그 이전의 습관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극단적 트라우마 방역에 대한 강박관념이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둘째는 남북 관계가 김여정이 말한 대적 관계. 그러니까 6월 달에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당신들은 우리 적이다. 대적 관계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에게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 한번 그 손볼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이런 정황들이 종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실종이라 해야 됩니까? 되고 나서 이제 그쪽까지 발견될 때까지 28시간인가 걸렸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데 그때 그동안 계속 바다 위에 있었잖아요. 네. 몸은 상당 부분 물 수면 밑으로 잠겨 있었고 그게 가능해요? 부유물 그거 하나만 잡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그 상당히 생명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수면에서 오랫동안 몸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올해 수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역의 현재 수온이 26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존이 가능한 쪽으로 때마침 환경이 갖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물때가 수시로 교차되는 곳이라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의지한 대로 방향대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상당히 어떤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 북한 쪽에 넘어간 게 발견이 됐고 네. 그다음에 사살될 때까지 6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사실상 수수방관한 건데 그 이유가 아까 명료하게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낸다든지 정 안 되면 확성기라도 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게 잘못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저희가 추론해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히 저 사람은 월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놔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이미 북측 관할 수역입니다. 북측 관할서 NLL을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NLL을 한 3 내지 4km 넘어간 걸로 보여지고 또 묘하게도 그 넘어간 지점을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엔 북한의 모든 화력이 다 밀집된 아마도 가장 밀도 높은 군사 지역이다. 그 지역이 연평해전이 2번 터진 데입니다. 바로 거기가 꽃게어장 99년에 제1연평해전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서 약간 서북쪽 그 북한 쪽인데 거기가 이제 북한 해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8전대 그 예하 전력이 질비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정이 군함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대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NLL 부근으로 가가지고 우리 해경이나 아니면 어업지도선에 의한 그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북의 이제 다른 채널 판문점에서 그 전통문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육성으로라도 해가지고 우리 공동 수색 활동 구조 활동을 북한에게 촉구하는 무언가 액션을 했었어야 돼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근데 군인이 뭐 기관총이 있고 포 있는 군함이 가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는 그건 더 위험해질 가능성. 오히려 우리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들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늦어졌던 이유, 우리 군과 청와대의 대응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 첩보가 감청을 통해서 확보한 첩보이기 때문에 통신 감청을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측에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대북 정보 라인을 드러내는
암호를 뭐 알려주는 우리가 암호를 안다는 걸 알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네. 사실은 그 정보 출처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감청 그게 이제 신호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첩된 감시 자산이 영상 정보가 있고 또 음향 장비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 밀집되어 있는 집중 감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출처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이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보인다는 걸 갖다가 저쪽에 알려주면서 구조해달라. 이 정도 요청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청 정보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북한의 해군 사령부와 그 현장에 출동한 8전대 단속전 간에 네. 그 사살하고 불태우라는 그 명령 지휘가 작동했다는 이걸 알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숨기는 게 맞아요. 저도 이 이상 얘기 못해요. 이 부분은 맞는데 그러나 구조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저 우리 국민은 아니냐, 우리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요건 이제 비군사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죠. 뭐 정보 자산이라고 흔히들 군에서는 얘기하는데 정보 자산의 비밀을 더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첩보나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건은 그런 걸 알게 됐으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나타나야지. 대응은 아무것도 없이 숨기려고 참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군이 가면 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뭐 이제 해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군경 협조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동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수색 과정에서는 했어요. 이게 저기 행정선이라고 그 아무 무장이 안 된 그야말로 면사무소고 또 어떤 웅진군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 있을 수 있고 해경, 이거 수색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또 해경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가용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제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NLL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결국 해경에서 국방부로 또 지휘권이 넘어가면서 지휘권과 통제권이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시스템적인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 2년 전에 체결된 2018년 11월에 발효된 군사 합의서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해 완충구역에서의 서로 우발 충돌 방지라든가 또 이런 어떤 어업지도 순찰 활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협력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상호 포사격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합의서에서 완충구역을 합의한 그 정신대로 구조 활동에 임하겠다. 이렇게 북한에다가 알려주고 적절한 자산을 배치했더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북한으로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방송 통해서 속보로 나가도 북한이 다 알아요. 북한이 알죠. 발견됐다. 그러니까 우리 9.19 합의 깨졌다 아니다 막 지금 또 막 언론에서는 그렇게 난리인데 이게 깨졌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9.19 합의를 활용도 못한 지금 상황인 거네 먼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월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공무원의 형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 공무원 그 신분증 같은 거 다 놓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했던 사안인데요. 워낙 조심스러워서 우리 이명선 기자가 국제사회의 반응 이 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북한이 남측의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다 이런 거 자체 소식 자체가 워낙 속보로 지금 타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밝혔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 11시 37분쯤 긴급 뉴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 AP 이렇게 할 것 없이 북한이 남측 관리를 쏘고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제목으로 아예 헤드라인에 박아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AP통신 같은 경우는 북미 간 핵 외교 교착 속에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남북 간 불편한 관계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예, 김미래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북한의 만행과 군 전문가가 말하는 골든타임의 대처도 화가 나지만 앞으로 정부는 어떤 태도로 이 사건을 대할지도 궁금합니다. 브릿지리라는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 주셨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겠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표방한 정부 맞나 싶어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이상화님,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하시는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안 나왔죠? 네, 북한이 원래 한 6, 7시 사이쯤에 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남측에 전달할 말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언급이 없고 방역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인가 우리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인가요? 네.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민간인 선 못 넘어오는 선 넘어갔다고 해서 피격됐잖아요. 경비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사망한 사건 이후로 남북 관계 완전히 경색됐잖아요. 오이사 조치인가 그때 나왔죠? 아닙니다. 천안함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천안함이 나온 거고 그때 했나요? 예, 금강산 관광이 중지됐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 당장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오늘 내일쯤 워싱턴 내에서도 대북 대화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 같아요. 전 그게 더 지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뭘 전달하는 건 다 차단돼 있는데 유엔 사령부 전통문은 북한에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와중에 북한은 유엔사나 미국을 대화 상대로 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정부는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때는 완전히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의 당사자 주체로 지금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북한에다가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명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나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규탄한다 이걸로 끝나다가 어영부영 그냥 뭐 북미 간의 대화 있고 유엔 사령부가 위기관리 주체로 나서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목함질의 사건 때와 유사해집니다. 예. 그때 당사자는 우리인데 유엔사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다 휘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럴 때 국가의 위신 품격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후의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저도 청와대 이제 메시지라든지 뭐 이제 그 국회 규탄 성명이라든지 지금 무슨 그냥 우리 방공지 박정희 시대 때 그 방공 걸기 대회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제 그냥 사과하지 않으면 뭐 엄중 대처하겠다. 근데 그런 말 듣고 북한이 이제 움직일까 과연 이제 뭔가 구체적 요구 사항이라는 게 있고 또 그거를 범정치권 차원 내에서 하려면 빨리 저는 지금 어제 오늘 이런 중에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도 데리고서는 전 대통령하고 같이 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빨리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그림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좀 경고도 하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언제까지 사과하고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안 지킬 시에 우리는 어떠한 식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보복의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복을 해요? 아니 규탄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 만약에 안 지킨다면 구체적인 걸 안 지킨다면 우리는 그냥 안 지키나 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보복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제 중에 난제죠. 과거에 오이사 조치도 같은 조치도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할 조치가 그렇죠. 네.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북한의 어떤 태도에 지금 아무 입장도 안 밝히는 북한이 일단은 뭔 말이라도 하게 압박을 하면서 뭔가 우리 측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구상이 있다는 또 우리도
뭔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비춰줘야 뭔가 좀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정부로의 모습을 그나마 위신이라도 세우지 안 그랬다가는 결국 규탄 성명 발표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박광자 씨 사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3대 요구가 사과,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세 번째는 그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그런데 요 사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사과였어요. 요구 사항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버린 거고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단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는 보복수단이 있었잖아요. 예.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보복수단이 지금 보복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구체적인 시안과 방법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거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9.19 군사 합의서의 향후 행보가 될 겁니다. 향방 그 처리가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9.19 합의서를 깼다는 거는 절대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너네가 깼다. 너네가 지금 군사 합의서를 무력화했다. 지금 정전협정 이후로 그나마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협정이 이거 한 개다. 그렇죠. 이거 한 개인데 명확히 밝혀라. 군사 합의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합의가 깨졌을 때 그 후과를 책임질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여가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황 파악이나 진전된 정보들이 나오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런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김현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또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 북한이 또 만만하게 볼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뭔가 당분간만이라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힘을 합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게 중요하죠, 그죠? 남북 관계에서도.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좀 아마 정쟁의 또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김종대 전 의원 1부에서 2부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마지막으로 김종대 전 의원 보내드리고요. 김윤철 교수, 이종원 평론가, 이명선 기자와 함께하는 소장파는 3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오겠습니다.